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너무 덥다는 말이 지겨울 정도로 최악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도대 후반이 이렇게 길게 유지됐던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이 방이 거의 불감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이열치열로 여름을 나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날씨에도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잠깐 정지 상태에 도로 위에 있을 때 그때 그 더위는 모든 시원함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땀을 뺀 다음에 도착해가지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 개운함이 2배, 3배가 되거든요. 그렇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냉방을 일절 안 하고 제 방에서 모든 문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제 2번째 이열치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땀이 비 오듯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런 더위에서 방송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이상하게 몸이 이제 히트업이 되면서 약간 업이 돼서 그런지 얘기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 여름에는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만의 이열치열로 여름을 나시는 것도 또 나름대로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더위를 피하기만 해가지고는 너무 더울 때 쇼크가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씩 적응을 해놓으시면은 아주 더울 때도 좀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그런 몸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본편의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지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요약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몽골 제국도 제가 묘사한 이래로 내부 온도가 가장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묘사했던 그 현재 시점이 1251년인데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48년에 자신의 정적을 과감하게 숙청하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했던 그 구유크가 급사를 했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역사서에 되어 있지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부상하는 세력이 2갈래의 세력입니다. 첫 번째는 구유크의 세력인 오고타이게의 세력이었습니다. 구유크 칸의 아내이자 섭정인 오굴카이미시가 칸의 죽음 이후에 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권한이 있었죠. 이 오굴카이미시는 계속 권력을 장기 집권으로 유지를 한 다음에 자기 아들인 호자한테 데칸의 승계권을 주려고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반 오고타이게 세력으로서 툴루이 가문과 바투의 세력이 부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오고타이게에서 제국의 데칸 자리를 계속해서 승계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데칸의 지위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이때 바투는 자기가 상대적으로 명분이 약한 주치 가문이라는 걸 의식을 해서 툴루이 가문이 데칸을 잇도록 도와주는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툴루이 가문은 쿠릴타이를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 툴루이 가문의 위치가 몽골 제국의 가장 성스러운 시작점이었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쿠릴타이를 개최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자기 영토에서 개최한 쿠릴타이니까 당연히 툴루이 가문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툴루이 가문의 몽케가 데칸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몽케가 숙청의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오고타이 세력이, 특히 구유크가 집권을 하면서 자신의 정적을 과감하게 숙청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되면 몽케가 이 구유크보다도 더욱더 잔인한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사실상 오고타이게 세력이 거의 괴멸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제가 카이두라는 인물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인물 제외하고는 거의 오고타이게 세력이 전멸하다시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타이 가문도 자신과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정적을 처형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장긴말처럼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앉힘으로써 차가타이 가문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툴루이 가문은 데칸의 즉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오고타이게와 차가타이게를 순식간에 제압을 하는 그런 수완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극서쪽에 위치하는 바투 가문과는
계속해서 동맹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몽케가 이 피바람 뒤에 몽골 제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공포 정치는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나마 이 몽골 제국의 더위가 조금씩 가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이번에 테마곡을 들으신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점은 1251년,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사망한 지 2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사반세기가 지났으니까 칭기스칸이 죽은 이후에 이제 세상이 어느 정도 많이 바뀔 시점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타이계에 이어서 툴루이계로 세력의 중심이 옮겨오게 되었고, 그런 만큼 툴루이계 인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조금씩 묘사를 했었는데, 몽케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툴루이 가문을 섭정했던 소르칵타니는 스라의 4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제법 한가닥 하는 인물들이어가지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가끔씩 등장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4명 다 귀도 세고 그만한 수완도 있는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툴루이 가문이 데칸의 가문으로서 새롭게 등극한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툴루이계의 4명의 핵심 인물, 소르칵타니의 4아들을 한 명씩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몽케가 있습니다. 현재 몽골 제국의 데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쿠빌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쿠빌라이는 제가 묘사를 할 때 턱을 높이 들고 굵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인물의 캐릭터를 생각을 해서 목소리를 부여를 했었는데, 쿠빌라는 일단 턱을 들고 굵은 목소리를 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훌레구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목소리지만 시니컬한 목소리입니다. 예, 제가 잡은 캐릭터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아리크 부케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가늘고 좀 얍삽한 목소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 목소리는 이미 죽은 구유쿠를 좀 환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목소리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죽은 인물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점은 종종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인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툴루이 가문의 정권이 형성이 되게 되고, 몽케의 치세에도 이 인물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몽케의 치세가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몽케가 과감한 숙청을 마치고 권력을 재정비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확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냥 하나하나씩 말로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딱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덜 딱딱하게 상황극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기반해가지고 몽케가 대소신료들이랑 자기 형제들을 모아놓고 정책에 대한 하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몽케의 정책을 요약하는 상황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극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몽케카는 오고타이 가문에 대한 광범위한 유혈 숙청 뒤에 자신의 지배권을 확고하게 굳힐 수 있었다. 한동안 불어닥친 숙청의 피바람이 너무도 매서웠기에 몽골 제국의 대소신료들은 몽케칸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고 전전긍긍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몽골 제국은 무거운 무쇠 뚜껑으로 덮은 솥단지처럼 안에서는 들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미동도 없어 보였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몽케칸은 국정 전반의 기조를 다지기 위해 동생들과 몇몇 중신들을 모아들였다.
몽케칸이시여, 모두 모인 것 같으니 말씀을 주시지요. 모두 몽케칸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나. 모두 모였군. 좋다. 오늘은 앞으로의 예케 몽고룰루스가 어디로 향할지를 공표할 것이다. 우선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 먼저 칸의 막내 동생 아리크 부케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국의 패권은 모두 칸의 손아귀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직도 칸에게 복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생각은 그렇단 말이지?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가니시오, 구빌라이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숙청의 비바람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데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왠지 심상치 않은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오고타이 가문의 전당 카이두입니다. 그는 우리 둘루이 가문의 장막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있지만 그의 눈에는 한창 뜨겁게 타오르다 차갑게 내려앉은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자고로 그런 자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적어도 그 자는 제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두라. 훌라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내부 정쟁으로는 피를 보지 않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카이두가 오고타이계의 잔존 세력이고 또 만만치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 상대의 뿌리 끝까지 송두리째 제거하려고 하면 상상 이상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 생각도 같다. 모두 들어라. 내가 칸에 등극한 후 수없이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이상의 유혈사태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일체의 정치적 숙청을 중단하고 비정치범과 포로 중 그 죄가 가벼운 이에 한해서 모두 사면하도록 하겠다. 이 명령에 쿠빌라이는 내심 불만을 가진 듯 하였으나 곧 몽케칸과 훌라구의 의견에 일리가 있음을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몽케칸은 모두의 표정을 한번 살핀 뒤 다시 말문을 떼었다. 나의 형제들, 그리고 중신들이여. 나는 툴루이 가문에서 나온 첫 번째 데칸이네. 신은 손에 여러 손가락을 주셨듯이 사람들에게도 여러 길을 주셨어. 나는 조상들의 법을 따르며 다른 나라의 길을 흉내내지 않을 것이야. 먼저 우리 툴루이 가문, 그리고 내가 접어든 길을 굳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툴루이께 데칸의 칭호를 주서토록 하겠다. 명안입니다. 형님께서는 이제 불결한 피를 땅에 떨구지 않고 아버지 툴루이와 함께 징기스칸의 발자취를 조치려 하시는군요. 저도 찬동합니다. 아버지 툴루이의 주선은 꼭 필요한 일이겠죠. 이 훌라고 또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모두의 찬성에 따라 아버지 툴루이를 데칸에 추수하도록 하겠다. 나는 아버지를 데칸에 추수할 뿐 아니라 진심으로 칭기스칸의 뒤를 따르려 한다. 우리 예케몽골 울루스는 연합국가이다. 데칸인 나는 여러 송령위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지원을 얻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칭기스칸 이래로 각 송령의 수령들은 조세를 면제받고 심지어 중앙 권력의 국고를 넘보기까지 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방망과 송령의 총독들이 부리는 행포를 통제하도록 하겠다. 백성들로부터는 무거운 조세를 걷어들이면서도 데칸에게는 조세 내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국고까지 넘보는 총독놈들을 엄단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로군요. 그렇다. 예케몽고룰루스는 다시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악덕한 총독에게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듯 몽케칸은 숙청의 피바람을 잠재우고 툴루이 가문의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하며
제국의 중앙 행정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몽케칸의 이미지 쇄신이 일어나는 상황극이었습니다. 예, 내 형제를 좀 나름대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요. 아무튼 간에 몽케칸 같은 경우는 지배권을 공고하게 만든 이유로 정치적인 숙청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의 정적이 자기를 넘어설 수 없을 정도의 본보기를 삼을 정도면은 이 정치적인 숙청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거의 100명에 가까운 그런 정적들을 숙청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도 그 숙청이 정말 충분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간에 정치적인 숙청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근본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아까 제가 몽케칸의 대사에 넣은 것 중에 인간의 손에 여러 손가락이 있듯 사람에게는 다양한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몽케칸이 직접 했던 얘기고요. 이 얘기를 정치적인 부분까지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자기는 칭기스칸의 전통을 계승을 하되 칭기스칸과 완전히 똑같은 길을 가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전통을 자기는 발전적으로 계승을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칭기스칸이 추구했던 중앙 집권을 이어가면서도 제국이 그 이후로 굉장히 거대해졌잖아요. 그 거대해진 규모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관리를 하겠다. 이런 노선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연합제국으로서 각 송령들이 거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송령들의 관리자로서 송령들에서 어떻게 조세를 걷는지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나름대로 견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비를 하게 되고 이 송령들 중에서 영향력이 강한 총독이 중앙 권력에 간섭하고 심지어 중앙 권력의 국고를 넘보기까지 하는 그런 월권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정적을 숙청하면서 보였던 그런 본보기들이겠죠. 과거에 몽케칸이 이런 숙청을 한 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총독들 입장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제국의 현재 규모를 파악하고 각자가 역할에 충실하도록 시스템 내의 구성원들의 역할을 재정의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시스템이나 조직 관리를 제국 전체에 시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몽케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역사학자 르네 그루스의 평가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살의 통치를 시작한 몽케는 몽골 데칸들 가운데 칭기스칸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데칸이었다. 말이 없고 사치와 탐욕을 증오했고 유일한 오락이라고는 사냥뿐인 그는 야삭과 조상의 교훈을 원래의 엄격함으로 복구시켰다. 그는 정력적인 지도자였으며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통치자였고 고지식하지만 지적인 정치가이자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는 칭기스칸이 세운 강력하고 효과적인 장치들을 그대로 완전히 복원하였다. 몽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종족적 특성을 포기하지 않고 통치 구조를 강화하고 몽골 제국을 위대하고 질서정연한 나라로 만들었다. 예, 굉장히 좋은 평가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기스칸 다음으로 유명한 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건실함을 갖춘 정치가들은 오히려 더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쟁에 휩쓸리고 정쟁에 휩쓸리고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유명해지지 사실상 건실함을 갖추고 태평성대를 이룩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덜 조명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몽케칸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행정적인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국가를 안정기로 접어들게 한 몽케칸이 다음으로 집중한 거는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굉장히 좀 약간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국가 체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몽케칸이 실제로 집중했던 일들이 이런 것들이고, 제가 나름대로 몽골의 각 칸들의 특성을 좀 잘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행정적인 통치체제가 완비된 만큼 두 번째로 제국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경제정책에 집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몽케칸 같은 경우는 경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상업을 굉장히 진흥하기 위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가장 필요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첫걸음으로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몽골 제국의 광대한 영토, 이 영토들을 인구와 경제의 측면에서 조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영토를 그냥 막연한 하나의 성취물로 보지 않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속령들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영토를 이런 수치화된 자원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인구나 다양한 경제력을 정보로서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칭기스칸의 향기가 좀 나는 건데, 칭기스칸 같은 경우도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보전에 굉장히 능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몽케칸 같은 경우는 국가의 경제력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나 가축을 조사하고 또 과수원이나 농장 같은 그런 산출물들이 나는 그런 시설들을 파악을 하면서 제국의 자산 규모를 하나하나씩 파악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토지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를 하고 또 측량을 하게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축적을 한 이후에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정부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정부의 지출을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고타이 칸 같은 경우는 술에 많이 빠져있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인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 이래로 오고타이계 칸들이 굉장히 낭비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걸로 인해서 국고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국가의 자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낭비까지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몽케칸 같은 경우는 국고를 긴축하기 위해서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취하게 되고, 두 번째로 오고타이 칸과 구유쿠 칸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쌓였던 국가의 부채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고타이 칸과 구유쿠 칸 같은 경우는 치세 동안 방대한 물자를 막 사들이면서 종이 어음을 막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한테 물품을 받고 종이 어음을 주면서 나중에 네가 요구할 때 금이나 은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칸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은 입을 싹 씻는 거죠. 나는 전 대칸이 발행한 어음을 갚아줄 수가 없다. 이제 와서 그거 들고 와서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황당하게 나왔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국의 신용이 굉장히 좀 악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몽케칸은 상업이, 그리고 이 상인들이 유목제국의 번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착민으로서 국가의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농경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경작된 농토처럼 밀도 있게 개발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으로 유입되는 실물들, 상인들이 유통시키는 그런 부가 농경국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들의 신용을 잃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전 칸의 시대에 발행된 어음을 대부분 갚아주는 그런 신용 회복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몽케칸의 가장 훌륭하고 멀리 보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추가적인 경제 정책을 하나 더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상황극으로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좀 더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몽케칸은 어느 날
경제 담당 신료를 불러들였다. 대칸, 부르셨습니까? 그래, 자네와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네. 일단 이쪽으로 앉게. 어떤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자네는 시장에 나가서 직접 물건을 사본 일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징기스칸께서는 유언으로 물품 거래 기준까지도 하명하셨죠. 기금속이나 비단 거래를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로 각각 그 지방만의 지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자네 같은 경제관료들은 칭기스칸의 그 방침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는가? 그럴 리가요. 위대하신 징기스칸의 명령에 어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네의 입장은 알겠네만 나는 칭기스칸을 찬미하자고 자네를 부른 게 아니네. 자네의 고충을 말해보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제가 염려하는 점을 몇 가지 아뢰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몽케칸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전 칸들께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물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다소 무분별하게 지폐를 발행해왔습니다. 자네의 말은 무분별하게 제각기 발행된 지폐나 어음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이겠지. 전임 칸들은 즉위하고 나서 이전 칸들의 부채를 갚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폐 발행을 통제하고 지폐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폐 발행량을 조절하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같은 화폐를 통용하도록 말입니다. 좋아. 훌륭한 아니야. 내가 꼭 시행하도록 하겠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는가? 우리 예케몽고로로스는 쇠붙이로 된 화폐인 주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표준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따라 명칭도 무게도 제각각입니다. 화폐가 제각각이라 회계나 환전에 어려움이 많겠군. 그렇습니다. 지폐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그 지역의 물자를 세금 대신 걷어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로 획득한 것들이 별 필요도 없는 현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참 문제로군. 즉시 화폐 개혁에 나서도록 하겠네. 네, 앞서의 상황극은 화폐 개혁에 나서는 몽케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몽케칸이 시행한 개혁의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폐를 언제 발행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를 물가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한자어로 교초제거사라는 기구인데요. 지폐를 표준화함으로써 제국 전체의 조세나 지방 행정에서 재정이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래하기가 편해지고 또 회계도 굉장히 간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은 화폐들이 사용이 되게 되면은 그 화폐들 간의 가치 비교가 굉장히 어렵고 환전할 때도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이나 그 다음에 상인들의 편의나 이익 보호, 권익 보호 이런 차원에서 지폐를 표준화하고 또 지폐 발행을 관리하는 교초제거사가 설립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폐뿐만이 아니라 금속으로 만든 화폐도 표준화가 되게 되는데, 이 금속화폐 표준화 체계는 수케라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교초제거사를 통한 지폐 표준화와 발행 통제, 그리고 수케라는 체제에 의한 주화의 표준화, 이런 화폐 개혁을 통해서 조세의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환전으로 인한 불편함 같은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하면은 몽케칸 같은 경우는 행정과 경제 측면에서 몽골 제국을 정상화시키는데 굉장한 기여를 한 칸이라고 할 수가 있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중앙 집권화를 시행하면서 지방 속령의 총독들의 정치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또 그 총독들이 월권을 저지르지 않도록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제국 전체의 경제력을 자산으로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량적인 정보를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국가 부채를 갚음으로써 국가에 대한 상인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또 화폐개혁까지 손을 대는 이런 아주 복합적인 국가개혁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많은 지도자들을 보실 때 이렇게 행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통치자는 문화 영역으로까지 관심이나 발전이 파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케칸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특히나 몽케칸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기록이 등장을 하는 게 종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몽케칸 자신의 종교는 뭐였냐 하면은 네스토리우스 교도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소르카타니가 케레이트 출신이었고 이 케레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옹칸의 시절부터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교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칸 또한 지상의 통치자로서 신에 필적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마냥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에 심취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전제군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도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정치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허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가진 전제군주가 있고 반대로 한 가지 종교편에 서서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칸이 있습니다. 몽케칸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종교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네스토리우스 교도에 가깝지만 불교나 도교의 정치 지도자들을 국사,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으로 임명을 해서 국가에 굉장히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포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타 문화권 그리고 타 종교권의 인사들이 수없이 아련을 해오게 됩니다. 이 몽케칸이 구석에 처박힌 그런 약소 영주였으면 신경도 안 썼겠지만 몽골 제국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의 칸이었고 또 이런 제국의 칸을 자기의 종교로 교화를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오게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카톨릭의 프란체스코 회에서 온 루브룩이라는 수사였습니다. 이 수사가 몽케칸을 아련하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조금 읽어드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3년) 프란체스코 회의 수사 루브룩의 기욤이 프랑스 왕의 사절로 몽골 왕궁에 도착했다. 그의 기록에서는 몽골 왕궁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의 경쟁에 대한 흥미진진한 묘사를 엿볼 수 있다. 루브룩은 몽골 조정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신은 그들을 위해 임하소서 성령이여 라는 노래를 부르는 작은 역할만 맡았다. 몽케칸과 부인은 교회에서 미사를 드렸다. 그들은 제단 맞은편에 황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시리아 기독교,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계 전통에 따라 교회 내부에는 지나친 장식이나 상이 없었지만 석가래에는 비단이 걸려 있어 몽골의 게르 같은 느낌을 주었다. 미사 뒤에 칸은 사제들과 종교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다. 부인은 칸이 떠난 뒤에도 남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루브룩에게는 옷감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는 사양했다. 그러나 카투는 모욕을 주려는 루브룩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루브룩은 유목민족과 같은 야만인에게서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모욕을 준 것이었다. 루브룩의 통역은 그 옷감을 대신 받아 나중에 키프로스에서 팔아먹었다. 선물을 나누어주고 나자 붉은 포도주, 쌀로 만든 에일, 어디에나 빠지지 않는 몽골의 아이락을 차려놓고 크리스마스 잔치가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사절은 다시 카툰을 위해 노래를 불러야 했다. 술이 몇 순배 돈 후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만찬이 들어왔다. 큰 접시에 놓인 양고기와 잉어였다.
그러나 소금이나 빵이 함께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루브룩은 속으로 경멸했다. 나는 조금만 먹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저녁이 될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그 귀부인은 술에 취해 수레에 탔다. 사제들이 노래하고 악을 쓰는 가운데 그녀가 떠나자 크리스마스 잔치와 미사는 끝이 났다. 몽골의 기독교 신자는 하느님의 빛, 특히 몽골의 알랑구아 신화에 신성하게 나타나는 황금빛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수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와 치유의 측면을 강조했다. 루브룩은 종교가 같았음에도 몽골 조정의 아시리아인, 아르메니아인, 정교 신자들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면 모두 이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시리아 교회의 몽골인 신도를 네스토리우스파라고 경멸했다. 네스토리우스파가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중에 하나였다. 네스토리우스는 431년에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고받았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네스토리우스와 관련된 교파였다. 루브룩이 이단으로 여기던 아시리아 교회의 교리 가운데는 동정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것도 있었다. 이들은 또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가 죽음이나 피 묘사에 대한 몽골의 금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부한다는 점에서도 카톨릭 교도와 달랐다. 나아가서 몽골인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때도 종교를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1차적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다. 기독교를 믿었던 한 몽골 장군의 말대로 그는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몽골인이었다. 몽케는 프랑스 사절을 몇 달 동안 기다리게 한 뒤 마침내 1254년 5월 24일에 공식적으로 아련을 허락했다. 루브룩은 관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알렸다. 칸은 여러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루브룩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권했다. 루브룩은 더듬더듬 몇 마디 한 뒤에 기독교인에게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무슬림 성직자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세상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루브룩이 답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자 다른 성직자가 루브룩에게 물었다. 하느님의 명령을 안다니 그럼 당신이 천국에 가보았소? 이어 그는 루브룩의 말에 감추어진 의도를 드러내면서 대놓고 따졌다. 그러니까 몽케칸이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요? 이런 토론이 잠시 계속되었다. 루브룩 자신의 말에 따르면 가끔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던 이 토론에서 그는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카톨릭 기독교의 기본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몽케칸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참석한 모든 학자에게 시간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적어와서 쟁점들을 꼼꼼하게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몽골인은 모든 종류의 시합을 즐겼다. 그들은 씨름 시합을 열듯이 경쟁하는 종교들이 참여하는 토론 시합을 열었다. 보통 이런 토론대회는 날짜를 잡아 열렸고 감독할 심판들도 참석했다. 루브룩이 참여한 대회에서 몽케칸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에 속하는 세 심판을 앉혀놓고 토론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이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청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격식을 갖추어 매우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한 관리가 몽케에 엄격한 진행 지침을 전달했다. 죽을 각오가 아니면 말싸움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루브룩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과 하나가 되어 불교의 교리를 논박하려 했다. 이 사람들은 몽골의 흙먼지가 나는 평원 위에 세운 천막에서
각각의 예복을 입고 함께 모여 토론을 했다. 역사상 학자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을 벌였다는 기록은 거의 없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일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하물며 다양한 무슬림이나 불교 신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토론을 해본 일은 없을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자신의 신앙과 사상으로 경쟁을 해야 했다. 그들 뒤에 있는 통치자나 군대의 무기나 권위를 빌릴 수 없었다. 오로지 말과 논리만으로 자신의 사상에 설득력을 시험해야 했던 것이다. 1회전에서 루브룩은 중국 북부 출신의 불교도와 맞섰다. 불교도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죽은 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부터 던졌다. 루브룩은 불교 승려가 질문을 잘못했다고 반박했다. 첫 번째 문제는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심판들은 루브룩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토론은 선과 악, 신의 본성, 동물의 영혼, 환생, 악의 유래 등을 오갔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은 주제에 따라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곤 했다. 몽골에서는 씨름시합이 열리면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선수들이 마유주를 마시곤 했다. 토론들 역시 이 전통을 따라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쉬면서 마유주를 잔뜩 들이켰다. 쟁점이 무엇이든 어느 편도 상대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알코올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하자 기독교도는 논리적인 주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지 않는 무슬림은 기독교인의 노래를 누르기 위해 코란을 큰 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했다. 반면 불교 신자는 말없이 명상에 들어갔다. 서로를 개종시키거나 죽이지 못하고 토론대에 막이 내리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몽골인이 잔치를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모두 너무 취해 토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카라코롬에서 여러 성직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동안 그들과 같은 종교를 가진 형제들은 몽골 제국의 바깥에서 서로를 죽이거나 산채로 불태우고 있었다. 루브룩이 몽골에서 토론을 하던 여름에 그의 후원자였던 루이 9세는 탈무드를 비롯한 유대인의 책을 빼앗느라 바빴다. 이 독실한 왕은 헤브라이 문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루브룩이 프랑스에 없는 동안 그의 동포는 손으로 쓰고 그림으로 장식한 유대교 서적 약 1만 2천 권을 불태워버렸다. 루브룩의 교회는 이와 비슷한 여러 만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여 루이 9세를 성 루이로 시성했다. 루이 9세는 선량한 기독교인이 모범으로 삼고 또 기도할 때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로 의지할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이슬람과 기독교 국가에서 통치자들은 종교적 탄압을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내세웠다. 카톨릭 교회는 성지를 정복하지도 못하고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도 못하자 자신의 세력권에서 종교적 변종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1255년 교회는 이단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고문해도 좋다고 허락했으며 사제들, 특히 도미니크의 소속 사제들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용의자를 찾아내 고문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민간 권력이 범죄 용의자, 반역자, 전쟁 포로를 신문하면서 고문한 일은 있어도 사제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고문을 한 적은 없었다. 카라코롬의 토론 이후 며칠 뒤 몽케카는 루브룩을 불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루브룩에게 나아가서 그를 통해 유럽의 통치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하나의 종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몽골인의 관용과 호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몽골인은 하나의 신을 믿소. 우리는 그 신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오. 우리는 그 신에게 정직하게 다가가오. 몽케카는 또 덧붙였다. 신이 손에 여러 손가락을 주셨듯이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길을 주셨소. 신은 당신들에게 경전을 주셨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그 경전을
따르지 않고 있소. 몽케카는 그 증거로 기독교인이 정의보다 돈을 앞세운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신이 몽골인에게는 경전 대신 거룩한 사람, 즉 샤먼을 주셨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몽케카는 프랑스 루이 9세에게도 서한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하늘에는 영생의 신 한 분이 계시고 땅의 주인은 신의 아들 칭기스칸과 몽골 제국을 다스리는 그의 후손들 뿐이라는 얘기였다. 칭기스칸이 죽은 뒤에 첨가된 메시아를 연상시키는 수사를 제외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몽골 제국의 창건자가 말년에 밝힌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듯 몽골인은 선조가 남긴 이야기를 머릿속에 새긴 듯 기억했던 것이다. 몽케카는 이어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몽골인의 관대한 통치 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영생의 신의 힘으로부터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몽케는 프랑스인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도에게 경고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영생신의 선언을 듣고 이해하고 나서도 우리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산은 높고 우리 바다는 넓다고 하면서 그 선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한다면, 또 그런 태도로 군대를 모아 우리와 싸우려 한다면 우리 손에 혼이 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였다. 앞서 상황극은 중세 기독교 교회의 배타성과 비견되는 몽골의 상대적인 종교적 개방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루브룩은 중세 기독교교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가장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단에서는 자신들이 배제한 교파를 배척하고 박해하는데 굉장한 힘을 기울였습니다. 앞서 그래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상대 교파를 고문하는 것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하고 벌였던 십자군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논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상대한테 위해를 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논리로서 그리고 말로써 상대를 설복하는 그런 인간의 논리를 포기하고 짐승의 논리에 가까운 어떤 폭력에 복종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타성과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중세 기독교 교회의 단면이었고, 오히려 몽케카는 이런 중세 기독교 교회를 자네들은 실제 기독교와 자네들의 경전에서 멀어져 있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죠. 그러면서 몽골인은 사방의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몽골인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종교인이기에 앞서서 몽골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죽음, 피에 대한 묘사, 이런 걸 거부를 하죠. 왜냐하면 몽골에서는 신성과 피를 결부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몽골적인 전통 아래에서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 아래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던 칭기스칸이 샤먼인 탭탱거리 쿠쿠추를 살해하고 샤먼의 권력조차도 데칸의 권력 밑에 뒀던 그런 입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종교에 우선한다는 그런 결정에서도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은 여러 가지 대결을 즐긴 것만큼 서로 다른 종교인들 간의 토론대회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성군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왕들은 이 논리로서, 말로서, 정말 옳은 곳으로서, 혹은 정의로서 상대방을 설복하고 교화시키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연을 권장했고 스스로도 참여할 정도로 이런 논리적인 다툼을 권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중국의 청고일제라고 불리는 강희제 같은 경우도 수많은 학자들하고 논리적인 토론을 하는 걸 굉장히 즐기기도 했고요. 몽케칸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수많은 종교인들 사이에 종교적 갈등을 폭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논리와 사상으로서 풀도록 이렇게 대회를 권장을 했던 거죠. 대회 자체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종교의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기독교도들이 막 열심히 술에 취해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무슬림들은 노래를 안 부르고 자신들의 전통인 코란 암송으로 맞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들은 무건수행하듯이 명상으로서 이 시끄러운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에 대항을 합니다. 각 종교의 특색을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몽골 제국 밖에서는 루브르크를 보낸 루이 9세 같은 경우 유대인을 굉장히 박해하고 그들의 사상을 담은 여러 가지 경전들을 불태우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수많은 카톨릭 교파들은 상대 교파를 고문하면서 종교적인 재판을 이어가기도 했죠. 우리가 근원 자체의 종교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상대에 대한 적이나 상대에 대한 공격보다는 그들을 포용하고 어떻게 품어 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세나 현재의 종교나 그게 참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인본주의적인 기반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기반 아래에서 종교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몽케칸이 행정적인 개혁, 경제적인 개혁에 의해서 다양한 종교를 융화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몽케칸이 어떤 식으로 몽골의 내정을 안정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유목제국이 힘을 축적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다음 순서는 뭐겠습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몽케칸이 사방의 여러 나라로 원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원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했던 게 이 몽케칸의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몽케칸의 동생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지루했지만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중에도 어떻게 시원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더운 데서 녹음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좀 시원한 데서 좋은 기분으로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땀이 거의 거의 끝장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방송 몽케칸의 원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본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